아, 객체지향 개발론 및 실습, 첫 번째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작인데, 어제 설명드렸듯이 이 수업에서는 주로 설계 패턴이라는 것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 패턴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객체지향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랑 이해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좀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 중에 혹시 잘 이해가 안 된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뭐 다른 의견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 4학년이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좀 설명을 아주 기초부터 좀 설명을 하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나오기 전에는 절차 중심의 프로그래밍을 썼었어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는 구조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C 언어가 그런 언어인데, 이때에는 절차, 즉 기능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됐고, 어떤 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을 어떤 함수들로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함수들을 얼마만큼 잘 나누냐가 프로그래밍을 잘하냐 못하냐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컴퓨팅 환경이 그렇게 보편화된 시대는 아니었어요. C가 처음 만들어진 70년대를 생각해 보면 PC도 별로 없었던 시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됐던 응용들도 되게 제한적이고 전문가들만 쓰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다 컴퓨터를 쓰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필요하는 데이터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심지어 요즘은 엄청나게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짤 때에는 절차 중심, 함수 위주로 프로그램 짜는 것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고요. 재미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구조화된 프로그램 이후에 이제 객체지향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뭔가 나왔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객체지향이라는 게 실제는 1950년도에 처음 나왔고, 학계에서는 나왔고, 그게 보편화된 게 언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3.1, 윈도우 그 운영체제를 막 도입할 때, 그때부터 이 객체지향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전에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이 아니었어요.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일이었습니다. 근데 윈도우로 가면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려고 그러면,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려면 객체지향을 하지 않고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버튼들 만들어야 되고 뭐 메뉴도 만들어야 되는데, 상속을 안 해서 그걸 만들려고 생각하면 막 머리 아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윈도우라는 운영체계가 나왔고, 업계에서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은 주로 모바일 앱, 웹앱 이런 것들이지만, 웹 서비스 이런 것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PC에 윈도우 운영체가 깔리고 그 위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주된 먹거리였죠. 근데 그 먹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뭘 써야 돼? 객체지향 프로그램 하는 것이 가장 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이 이제 이렇게 흘러왔고, 그 객체지향이 그러면 웹 개발할 때 또 다른 게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지향이 지금까지 이제 왔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래서 객체지향은 기능 중심이라기보다는 데이터 중심이다. 데이터를 먼저 생각한다. 그게 이제 차이가 있고,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결합되어 있다.
결합돼서 그것을 하나의 단위로 우리가 모델링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하나의 단위로 묶었다고 해서 그거를 캡슐화했다 그럽니다. 캡슐화. 그리고 객체지향이라는 그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나온 지 좀 됐고요. 그 객체지향이 되게 대중화된 게 90년대 초 좀 지난 거고 지금 금도 많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언어들이 기존의 실제 언어라는 것이 왜 만들어지냐면 그 당시에 필요가 있으니까 만들어졌겠죠. 언어가. 그러니까 C 언어를 만들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운영체제를 좀 잘 만들고 싶었는데 어셈블리 언어나 뭐 이런 기존 언어 갖고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C 언어를 만들고 C 언어 가지고 유닉스, 리눅스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은 또 이걸 막 쓰다 보니까 오늘날 만들어야 되는 응용들이 또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언어들은 그때의 특성만 가지고 있으면은 도태가 됩니다. 사람들이 안 쓰겠죠. 더 편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언어들이 요즘은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개발하는 응용, 컴퓨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이제 어떤 추세가 되고 있다. 빠르게 대응해야 되고 버전업을 해야 되겠고 바꿔줘야 된다. 안 바꿔주면 그 언어 자체가 도태되고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안 쓰니까 사람들이. 물론 프로그램이라는 게 되게 좀 특이한 게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은 새 언어로 바꾸는 짓은 거의 안 해요.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는 구시대 언어 갖고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은행 가면 뭐 옛날 코볼로 만든 코드들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코볼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되게 옛날에 쓰던 언어 가지고 만들었던 것을 버리고 새로 못 바꾸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DB를 안 바꿔. 내가 알기로는 DB를. DB를 바꿔야 뭔가 서비스가 개선될 텐데 맨날 껍데기만 바꾸는. 그 껍데기만 바꾸다 보니까 잘 힘들어. 근데 DB를 바꾸는 게 그게 만만치 않은 작업 같아요. 이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C++는 우리가 잘 썼던 언어 중에 이제 C++는 용도가 별로 없어졌어, 솔직히. 용도가 별로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용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C++도 좀 살아남기 위해서 그 C++ 커뮤니티에서는 메이저 주기를 6년, 마이너 주기를 3년으로 해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11, C++14, 지금이 최신 버전이 17이에요. 그리고 좀 있으면 20이 나오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기대로 빨리 발전하고 있고 자바는 한술 더 떠서 3월, 6월에 새 버전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6월에. 물론 이걸 따지게 되면은 마이너 주기가 6개월이고 메이저 주기는 좀 얘도 길어요. 그래서 어떤 건 LTS라고 그러고 어느 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LTS 버전들이 자바 11이 제가 알기로는 LTS인데 그 LTS에서는 계속 유지 보수를 해주는 거죠. 장기간. 그래서 보안 패치를 계속 해주는데 자바 12 같은 건 LTS가 아니야. 그러면 새 버전 나오면 얘 갖고는 별로 업데이트 안 해주는 거죠. 일부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건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회사에서 어떤 응용을 개발할 때 LTS 갖고 개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거를 유지 보수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LTS 버전을 가지고 해야 될 거고 또 요즘은 공짜가 아니니까 돈도 내야 되겠고 근데 우리는 공부하고 학습하는 거니까 계속 이 언어들의 발전들이 왜 발전하고 있고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최신 버전들을 사용해 보는 게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들이 또 다른 언어들에 있던 기능들을 서로 차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커뮤니티에서도 C++에는 이런 게 있는데 왜 자바는 이게 없어?
그러면은 자바도 도입하고 이렇게 서로 도입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언어 자체에 넣기도 하고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자바는 자바가 실행되는 특성 때문에 동적 할당한 다음에는 사용자 동적 할당해서 하는데 반납해요? 사용자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게 편한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까 C++에서는 표준 라이브러리에 스마트 포인터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도입했어요. 그리고 그 스마트 포인터를 쓰면은 C++에서 스마트 포인터를 쓰면은 동적 할당한 다음에 내가 반납 안 해도 돼요. 물론 속도는 느려지겠죠. C++의 장점이 좀 사라질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관리 안 하고 거기가 관리해줘야 되니까 그 관리해주는 코드가 또 무거워지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C++에는 이제 예전부터 오토라는 11부터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자바도 얘랑 똑같이 타입을 유추해주는 바라는 거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비슷비슷한 거를 도입해주면서 이 언어들이 차이가 없어진다. 특징에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들이 보면. 왜냐하면 이 언어들이 발전한다는 것은 서로 좋은 점을 수용하는 형태가 가겠죠. 그러다 보면 언어들이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람다 표현식, 함수형 프로그래밍 다 똑같아져요. C++도 다 지원하고 있고 자바 지원하고 있고 뭐 C#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언어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그리고 객체 지향이 아직까지는 메이저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고 여러분들이 뭘 개발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인베이디드 프로그램이 아니면 인베이디드 같은 뭐 하드웨어 아주 밀접한 그런 코드들이 아니고 이런 하이 레벨에서의 어떤 응용들을 개발할 때는 객체 지향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그 객체 지향 관련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 설계 패턴들을 설명하고 있고 오늘은 좀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고를 위한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말이 틀리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세계에 있는 사물들을 볼 때 어떻게 인식하냐면 제 특징들을 인식하게 돼요. 제 생김새, 제가 어디에 있는지 등등. 그리고 또 쟤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컨이 있으면 이 리모컨은 요만한 크기이고 버튼이 4개 있고 뭐 이런 거고요. 얘를 갖고 했으면 요거 누르면은 빛이 나가고 요거 보면은 페이지가 바뀌고 이런 기능들이에요. 그 기능이고 생김새, 형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얘 기능을 한번 모델링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의 상태와 얘가 갖춰야 되는 상태와 얘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델링 하겠죠.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문 갖고 또 설명드리면 우리가 저 있는 문을 봅시다. 그럼 저 문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거는 유리문이네. 문이 두 짝이네. 그리고 지금은 열려있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상태예요. 상태. 저 문의 상태. 근데 쟤를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열려있으니까 닫을 수가 있는 거고 잠겨있으면 못 여는 거고 잠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쟤를 보고 어떻게 인식하냐는 거를 있는 그대로 유사하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여기서도 저 문이라는 것을 저렇게 모델링해서 실제 활용하면은 저렇게 모델링 하겠지만 또 실제 응용에서는 저런 모델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또 자주 쓰는 그 예제일 수도 있는데 강아지를 모델링 한다. 그럼 강아지를 애완동물 게임을 만들었을 때의 강아지하고 강아지 분양 쇼핑몰을 만든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강아지 분양 쇼핑몰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서 강아지를 모델링하는 거는 두 개는 다르겠죠.
이쪽은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짚고 꼬리 흔들고 뭐 이런 거 모델링하는 게 필요한데 행위가 이쪽이 그런 거 필요 없죠. 오히려 뭐 가격이라든지 얘가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거를 해야 되겠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다르다는 거고 객체적에서 핵심은 이제 객체입니다. 객체. 그래서 우리가 객체 프로그래밍에서 프로그램의 어떤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모델링해야 되는 객체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찾아야 돼요.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구조 프로그램에서는 이 프로그램 만들 때 어떤 함수들로 구성할 것인가가 설계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객체지향에선 설계의 핵심은 이 프로그램 만들 때 어떤 객체들로 이 프로그램을 모델링할 건지 그거를 잘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잘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의 설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들을 잘 선택한 다음에 얘네들을 구현해가지고 클래스로 정의해가지고 필요할 때 생성을 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게끔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이제 실행이 되는 형태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객체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 행위, 식별자.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식별자를 가져야 됩니다. 식별자를 가져야 된다는 거 쉬운 것부터 하면은 여러 가지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 또 한 종류의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가 이제 식별자가 필요한데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이 식별자는 뭘로 나타나냐면 변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변수 갖고 이 객체를 처리하거나 또 다른 객체를 처리하겠죠. 그래서 변수가 식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객체는 현재 상태에 따라서 행위 결과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좀 다를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은 객체지향에서 우리가 어떤 객체로 모델링 했을 때 가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객체가 상태에 따라서 행위 결과가 달라졌을 때 그거를 모델링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래밍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강아지 예를 들면 강아지 상태에 따라서 먹이를 주었을 때 그 먹이를 먹는 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 거고 문도 현재 잠겨 있으면 열려고 하면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는 못 열겠죠. 그래서 그렇게 상태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야 돼. 상태가 다른데 결과가 같다. 뭐 그럴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객체지향의 장점을 얻어내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상태들은 데이터로 표현이 될 거고 저 문을 봤을 때 뭐 유리다 뭐 이거는 어떤 뭐 표현하겠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할 거고 각 객체는 자신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각각 유지하게 됩니다. 학생 객체들을 모델링했다. 여기에 30명이 있다. 그리고 학생마다 이름을 모델링한다. 그러면 학생 객체를 30개 만들면은 이름은 변수는 몇 개 만들어져요? 30개가 만들어지겠죠. n개를 만들면 n개가 만들어집니다. 각 객체마다 자신의 고유한 상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객체 상태를 활용하지 않으면 객체 행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어떤 클래스에 어떤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메소드는 상태를 활용하지 않아. 그럼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좀 이상할 수 있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항상 상태를 사용해야 돼. 어떻게든. 뭐 다 사용하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사용해야 되고 하나 또 써야 되죠. 하나 또 안 쓰는데 거기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정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의한 틀이 클래스이다. 클래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비유하면 클래스는 저 붕어빵 틀이고 얘는
객체들은 저 붕어빵들입니다. 그래서 틀이 있으면 재료를 우리가 여기다 넣어주면 다양한 종류의 붕어빵들을 만들 수 있죠. 팥빵이 들어간 거, 뭐 크림이 들어간 거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아까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행위를 할 수 있고 식별자가 있다고 했는데 클래스에서는 이 객체가 어떤 상태들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행위할 수 있는지를 프로그램으로 정의한 틀이에요. 틀이고 그래서 상태는 데이터로 표현된다니까 어떻게 모델하냐면 멤버 변수로 정의가 되겠고 행위들은 멤버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멤버 함수라는 용어는 잘 안 써. 오히려 많이 쓰는 용어는 메소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 메소드 또는 그냥 멤버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메소드일 수도 있고 멤버 변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잘 보시고 뭘 얘기하는지를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멤버 하면 멤버 변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쓰는 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특정 클래스의 객체를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 그 클래스의 객체다 그냥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로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아까 한 얘기고요.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소드를 하나의 틀로 묶어서 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객체지향 용어로는 캡슐화 한다 그러죠. 근데 이 캡슐화 하는 거에 있어서의 장점은 뭐냐면 데이터의 표현 방법과 행위의 구현 방법을 사용한 측으로부터 숨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숨길 수 있다. 숨기는 게 꼭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데 숨길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쓰면서 그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안 보죠. 그리고 그 클래스의 어떤 멤버 변수로 그 데이터들을 유지하는지도 잘 몰라도 쓸 수 있어요. 몰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이거에 충실하고자 헤더와 CP 파일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헤더만 보면 물론 변수들의 선언된 거 보이지만 함수들은 선언만 해놓을 수 있어요. 얘가 없으면 얘만 보고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모르고 쓸 수가 있죠. 자바는 자바 파일만 보면 다 보이죠. 다 보이는데 우리가 어떤 코드를 쓸 때 라이브러리 쓸 때 자바 파일 보는 게 아니라 클래스 파일만 바이트 코드만 있으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헤더 파일. 요즘은 또 귀찮으니까 C++에서도 헤더 파일에다가 몽땅 그냥 구현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구현을 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이건 확실해요. 우리가 이렇게 캡슐화 했을 때 이 코드들 그거는 꼭 객체지향이 아니어도 그렇겠죠. 어떤 함수를 쓰는데 내가 함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꼭 알아야 쓰나. 그냥 이거 주면 이거 나온다는 문서만 보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보다 좀 더 좀 이 캡슐화의 좋은 점은 접근 제어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객체지향에서 기존에 C가 없던 아주 그 새로운 요소가 바로 접근 제어라고 합니다. 접근 제어. 그래서 이 캡슐화 자체가 데이터하고 메소드를 한 틀에 묶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어져요. 효과가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접근 제어가 같이 들어가야 이 객체지향의 어떤 장점이 좀 더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명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캡슐화 효과를 극대해준 요소가 접근 제어. 그래서 멤버들이 있는데 그게 변수이든 메소드이든 간에 쓸 수 있는 게 있고 밖에서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쓸 수 없게 만드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직접 썼을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제어는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입니다. 프로그램의 강건성. 오류를 줄이기 위한 요구사항이다.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아니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그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오히려 C가 더 인캡슐레이션 확실하다 그래요. 오히려 C가 더 인캡슐레이션은 더 확실한데 C푸프를 오면서 그 인캡슐레이션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어려워진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접근 제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나? C에서는 우리가 함수나 어떤 데이터를 쓰면서 정말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거기서 오픈하는 것만 쓸 수 있어요. 헤더 파일 통해서 오픈하는 것만 쓸 수 있었습니다. C에서는. 근데 얘는 안 그렇죠. C++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통제하기 위한 통제해서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서 접근 제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누가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객체지향에서는 이 캡슐화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와 그 데이터 처리하는 것이 한 틀에 있다. 그리고 그 틀을 사용할 때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접근 제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요거죠. 그래서 은행 계좌가 있다. 그러면 상태가 잔액 정보이고요. 잔액 정보. 그리고 이 잔액 정보는 자바에서 이제 private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private. 그래서 자바는 모든 멤버들마다 이 접근 제어를 개별적으로 해줘야 돼요. C++는 안 그렇죠. 개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private이에요. private이면 직접 접근은 못해요. 그럼 제 상태를 바꾸려면은 public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쟤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요 두 가지 메소드이고요. 이 두 가지 메소드에서는 인자들의 잘 검사를 해서 얘를 수정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어요? 저 잔액은 마이너스는 절대 안 된다. 이 코드상에서는 마이너스는 될 수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강건성을 높이는 요소이죠.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얘는 양수만 돼야 돼. 음수가 되면 이상한 거야. 그런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막을 수 있게. 못하게. 사용하는 사람, 이 코드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밸런스를 음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루트로 해서는. 이런 게 가능한데 얘를 만약 프라이빗으로 바꾸면 이게 안 되겠죠. 나이는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를 프라이빗으로 해놓고 얘를 수정하는 메소드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나이 정보는 절대 음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좀 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프로그램 할 수 있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걱정해야 될 요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할 때는 내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불확실한 부분들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 디버깅 할 때 편리합니다. 어디를 봐야 될지 어디가 문제가 될지를 좀 더 줄여놓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 디버깅 할 때 이제 막 라인 바이 라인으로 가서 많이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꼭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많이들 위치를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 어디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지를 좀 더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도 코드 리뷰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는 혹시 그 프라이빗 했을 때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봤듯이 불편하게 갭 밸런스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제가 프라이빗 해놓은 순간에는 쟤를 접근하려면 student.a처럼 형태가 해서 접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는 거죠. 프라이빗이니까. 그래서 뭘 해줘? 퍼블릭한 게터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정할 때 요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못 들어오게 아예 막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이제 뭔가 검사를 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때 또 한 가지 개념을 생각하시면은 요 밸런스라고 하는 값은 이 두 개에서 수정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저 상태들을 수정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객체의 수명 동안 수정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라이프 타임 동안,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 바뀔 수 있으니까 뭘로 써요? 변수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을 모델링한다. 그럼 학생의 학년이 있다. 그럼 그 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바뀌겠죠. 뭐 컴퓨터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의 레벨이 있다. 그럼 이 레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되겠죠. 그 판들을 깨거나 뭐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레벨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 레벨이라는 데이터는 변수가 됩니다. 변수. 그런데 뭐 상수인 거. 뭐가 상수냐? 데이터 중에. 학생을 모델링했을 때 학생의 입학연도. 학생의 입학연도는 한번 결정되면 안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입학연도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입학연도를 상수로 모델링할 수 있어요. 한번 설정되고 나서는 못 바꾸게 막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 데이터는 변수로 모델링해야 될지 상수로 모델링해야 될지 구분하게 되겠고, 상수면 상수가 되게끔 또 그 언어의 특징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뭐 C++에서는 const로, 뭐 자바에서는 final로 변수화해서 고정시켜 놓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객체라는 것은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상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지, 이 객체들도 처음에 만들어진 값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클래스로 모델링할 객체들이 있는데, 이 객체들은 생성할 때 어떤 값을 받고 생성하고 나서는 죽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필요 없어질 때까지 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모델링하겠어요? 얘를 상수화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근데 얘를 상수화 시켜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객체를 불변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불변 객체로 만든다는 것은 객체가 수정자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객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뭐는 있어요? 생성자는 있는 거예요. 그럼 생성자에서 뭘 주면 걔는 그 값을 받아. 그리고 그걸로 고정이 돼서 그 객체는 살아가는 동안에 상태는 안 변해요.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 뭐 그 사람의 생일, 생일도 안 변하겠죠. 한번 세팅해 놓고 생일을 바꾸려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날짜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불변 객체로 만들게 돼요. 그럼 왜 또 불변 객체 귀찮게 만드냐? 강건성이죠. 그렇죠? 상수는 상수로 모델링하고 변수는 변수로 모델링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가 불변 객체라고 알면 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뭘 잘못했을 때 문제가 돼요? 초기화를 잘못했을 경우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불변 객체니까. 안 변해. 바꿀 수가 없어. 근데 다른 객체들은 살아가면서 늘 값이 바뀌니까 언제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망가졌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상수와 관련된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클래스를 모델링할 때도 얘를 불변 클래스, 불변 객체로 모델링할지 아닐지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이 클래스 객체들은 초기화된 이후에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 굳이 바꾸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뭘로 모델링 해준대요? 불변 클래스로 모델링하는 거고, 불변 클래스는 어떻게 모델링하면 돼요? 핵심은 얘네들, 이런 애들을 안 만들어주면 돼요. 안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도 충분히 활용도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string이라는 객체, date라는 객체, 또 래퍼 객체도 아시죠? 래퍼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꾸는 그런 객체들도 불변 객체예요.
한 번 값을 가지면 못 바꿔요. 그 들어가 있는 상태 값을. 그래서 불변 객체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객체를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막 들으면 막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을 거예요. 객체는 상태에 따라서 행위가 바뀌어져야 된다. 근데 이런 객체는 상태가 한 번도 안 바뀌어. 그러면 얘가 뭐야? 이게 좀 잘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좀 뒤에 나오나? 내가 그걸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을 하나 빠뜨리는 거를 좀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OOP를 한다. 그러면 이 OOP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 기능을 객체로 모델링한다. 그건 아니에요. 모든 거를 객체로 모델링한다. 아니에요. 객체로 모델링했을 때 효과적인 애들만 모델링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별로 쓰이지도 않는데 얘 이주의 관계 있어. 그럼 상속하자. 그럴 필요 없어요. 꼭 필요하면 효과가 있으면 쓰는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객체는 상태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져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어떤 기능을 만드는데 이 기능을 만들어요. 펑션을 만드는데 이 펑션은 요 인자만 가지고 다 돼. 모든 기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기능은 객체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객체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언어든지 뭐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지만 그 언어가 뭐 자바 같은 경우는 순수 객체지향 언어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객체지향 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바에서도 뭐 매스 사인 이런 건 객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인 함수예요. 30도 주면 30도 값을 주는 거지. 이게 객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객체지향의 메소드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메소드예요. 일반 함수예요. 일반 함수인데 자바는 함수를 독립적으로 정의 못할 뿐이에요. 독립적으로 정의 못하니까 그냥 어떤 클래스에 넣어놓은 것 뿐이지 얘를 쓰기 위해서 이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자열이 있고 그 문자열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나타나나 안 나타났냐. 나타났으면 몇 번째에 나타났냐.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어디 나타났냐.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이 기능,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이 기능, 그걸 뭐 index of라고 합시다. index of. 뭐 아니면 first index of 뭐 이런 메소드예요. 그러면 얘는 요 두 개를 스트링을 받고 캐릭터를 받아서 구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일반 함수로 모델링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객체지향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그 하나의 틀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인자 중에 하나를 밖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빼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캐릭터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함수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객체지향이거든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함수를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 함수를 기반으로 이 함수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객체지향을 모델링할 필요가 없는 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애들을 끄집어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많이 있으면 이게 또 편할 수가 있어요. 인자가 수가 줄어들고 그 객체지향 프로그램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란 상태에 따라 행위가 달라져야 된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케이스고요.
객체 지향할 때 가장 효과적인 케이스. 그런데 이런 것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객체를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모델할 때 필요한 객체들을 잘 찾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찾게 되면 보통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종류의 객체들이 존재하겠죠. 또 한 가지 종류의 객체에 대해서도 여러 객체들을 생성할 겁니다. 그럼 이런 객체들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객체들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들도 독립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고 다른 클래스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게 돼요. 연관관계. 근데 이 관계들을 얘기할 때 제 생각에는 객체들과의 관계랑 클래스와의 관계를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클래스과의 관계로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기준으로 이렇게 조금 나눠놓으면 이야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객체들 간의 관계, 그리고 클래스들 간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객체들 간의 관계는 동적 관계이다. 변할 수 있다. 클래스들과의 관계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안 변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객체들 간의 관계부터 말씀드리면, 객체들은, 한 객체는 다른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죠.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처럼 아이 객체가 씻을 때 수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는 타월이라는 객체를 사용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 쭉 봤을 때 얘 말고 다른 타입이 등장할 거예요. 그럼 그 타입들은 대부분 이 클래스가 사용해야 되는 것들일 거예요. 사용 관계가 있는 타입들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픽처라고 하는 객체에 저장을 해서 반환해줘요. 그럼 카메라 객체는 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 관계. 뭔가는 서로 사용하고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얘는 얘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바뀌면, 어떤 기능들이 바뀌면 얘네들이 또 뭐가 돼야 돼요? 수정될 수도 있어요. 수정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관계는 이런 관계인데, 사용관계는 논리적인 관계예요. 의미적으로 얘가 사용하고 있냐 없냐 이런 개념이에요. 물리적인 어떤 특성이 있어야지만 사용관계다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사용관계는 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모델링할 때 얘는 얘를 쓴다. 김성진은 강의할 때 요 프레젠트를 쓴다. 사용하는 관계죠. 그렇죠? 사용하는 관계예요. 사용하는 관계. 근데 포함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포함 관계. 포함 관계는 논리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물리적인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이라면 코드상에 여기에 멤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멤버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포함 관계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부분 전체 관계를 나타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분 전체 관계. 근데 꼭 부분 전체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멤버 변수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사람, 눈, 팔, 이거는 부분 전체 관계죠. 그렇죠? 교실, 책상, 컴퓨터, 이것도 포함 관계예요. 포함 관계. 포함 관계예요. 근데 저와 얘는 포함 관계는 아니죠. 이거 홀 파트는 아니에요. 저랑 얘랑은 그 부분 전체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얘를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여기다가 멤버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부분 전체 관계하고는 부분 전체 관계는 아니다. 홀 파트 관계. 그냥 내가 코딩하기 좀 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워를 막 5개 함수에서 계속 똑같은 걸 써. 그러면 이렇게 풀어나기가 귀찮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 인자로 그때 필요할 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멤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됐든 실제 갖고 있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 객체들과의 관계는 포함 관계, 사용 관계가 있는데 얘네들은 하나는 논리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설명이 되는 거고 얘는 물리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변할 수는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다는 것은 CPU,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 객체가 있고 얘의 부품으로 CPU가 있어요. 근데 쓰다가 CPU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빼고 다른 CPU를 넣었어요. 그러면 컴퓨터 객체와 CPU 객체 간의 관계가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학생과 지도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이 다른 교수한테 지도와 받으러 옮겼어요. 그럼 관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동적 관계이다. 유수의 에세이. 그리고 클래스들 간의 관계는 크게 상속, 부채화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상속이라고 생각만 하셔도 돼요. 왜? C++ 같은 데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클래스를 정의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얘의 부모는 이 클래스가 되는 거고 얘는 얘의 자식 클래스가 돼요. 안 바뀌어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그 관계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객체들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얘와 얘를 맺어줬는데 나중에는 얘와 다른 애를 맺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게임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캐릭터가 칼로 싸우다가 나중에 총으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 객체들과의 관계는 변한다.